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료용 마약 투약 181회,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 1,100여 정으로 약물 의존도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는 판단인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장병 사기를 고취하고 내수 진작도 꾀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마약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남은 의사들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응급실 운영을 멈추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란을 걱정할 만큼은 아니라면서도 인력 보강을 위해 내일부터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 오르며 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사과나 배 같은 일부 과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딥페이크 범죄로 붙잡힌 피의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말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윤 대통령과는 12번째이자 고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징검다리 연휴가 하루 더 늘게 됐는데 정부는 군 장병들의 사기도 북돋우면서 내수 진작 휴가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앞서 여당이 먼저 요청했던 건으로 정부 의결부터 대통령 제거까지 6시간 반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군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거로 기대했습니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은 마지막 법정 공휴일이었던 지난 1990년 이래 34년 만으로 국방부는 기념식과 시가행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예금자 보호법 등 3개 법안도 함께 제거했습니다. 지난주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간호법 등 28건의 민생법안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법안들을 먼저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정치권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43조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숙박 쿠폰과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진찰료 인상 등 지원 대책을 통해 4,000곳 이상의 병의원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심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모욕적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빚었습니다.
심 후보자가 자녀 학교폭력 여부를 비롯한 일부 자료를 내겠다고 밝히며 청문회가 재개됐는데 이후 여야는 팽팽한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야당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이재명 대표 수사와 비교하며 봐주기라고 날을 세우자 여당은 김정숙 여사 수사와 비교하면 더 엄정하고 신속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 원 명품 백서는 감사의 표시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직전 용부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잘 안 들리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이미 진행돼서 여당은 또 최근 검찰이 속도를 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외압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패륜 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승진시켰더니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던 심 후보자는 대통령에 충성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그건 너무 좀 모욕적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검사장 총장이 되겠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안 후보자가 지금 형태론 반대한다고 말하자 여당은 문재인 정부도 재정을 포기했다며 두둔한 반면 야당은 인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정권 또는 현 권력을 향한 수사 공방이 줄을 이뤘던 인사청문회를 두고 후보자질 검증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의 사법화만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인 동생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동생이 현재 카카오그룹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건과 관련 없는 부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후보자 동생 심우찬 변호사는 지난 5월 카카오의 컨트롤타워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됐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 시세 조종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새 법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이 가운데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올리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의미로 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거란 관측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걸 두고 발의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 결과 발표 뒤에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앞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건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끝내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도 공개 설전을 이어갔는데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즉각적인 사과와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군 이념을 묻는 과정에서 옛 소련 최고 지도자였던 레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철학이 레닌과 비슷한 것 같다며 이런 사상이 군에 깃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또라이다, 저게 항공작전사령관 하던 사람이냐 등 거친 발언이 터져나왔고 위원장은 급하게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청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결국 자정 무렵 파행됐습니다. 국무위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그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여야는 청문회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장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뜨끔했는지 문제의 표현을 회의 속기록에서 지우자고 했을 정도라며 막말은 엄연한 징계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린 것이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강 의원이 총선 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까지 반국가 세력으로 싸잡아 비난한 거라며 사과와 함께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와 국방위원회를 비정상화로 만든 장본인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김용현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큰데 청문회가 거듭 자질 검증 결과는 묻히고 자극적인 발언만 남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가 파업 기로에 섰습니다. 노조가 총파업을 의견했는데 사측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내일 첫 차부터 경기 지역 버스 64%가 멈춰 서게 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버스 노사가 막판 조정으로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노조 측에서 13명, 사용자 측에서 24명이 각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양측은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저희한테는 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수차례 노사가 협상을 벌였지만 몇 가지 점에서 원칙적인 문제에서 약간 이견이 생겨서 노조는 서울 버스 기사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 연차를 놓고 따져봤을 때 경기 지역 버스 기사가 서울보다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적어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제시한 인상률은 준고용제 노선의 경우 12.32%, 민영제 노선은 21.86%입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를 금지하는 단체 예박 개정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또 1일 2교대 근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재정 여건상 준고용제 노선은 4.48%, 민영제 노선은 5% 이상 임금 인상은 어렵고 1일 2교대 근무 즉각 시행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조정이 결렬될 경우 내일 새벽 첫 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 도내 전체 시내버스의 64%인 6,600여 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경기도는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버스 정장과 지하철 등 탑승 거점에 전세버스와 관용버스 420여 대를 투입하고 마을버스 운행 시간도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둔화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줄어든 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부는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반의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 사과와 배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사과는 5.9%, 배는 9.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사과는 17%, 배는 120% 올라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배는 최근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햇과일이 출시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0% 상승했습니다. 2021년 3월 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9%로 2%대에 진입한 뒤 5개월째 2%대의 안정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기조효과로 0.1%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2024년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비가 전기가스, 수도, 외식 제외 서비스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석유류, 농산물 등의 상승폭 축소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하여 2.0%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기상이변이나 국제 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2% 초반의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으면 올해 정부의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6%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수 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 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배추와 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윤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상승률을 기록하자 정부는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10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값과 치솟는 가계 부채가 문제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의 영향이 남은 데다 햇사과와 햇배가 본격 출시 전이라 아직은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고 배도 19% 정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정세 급변만 없으면 물가 안정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과일들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특히 사과, 배의 경우 작황이 매우 좋고 생산량도 전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확인하자 정부는 물가 안정 목표 도달을 선언했습니다. 물가만 본다면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된 겁니다. 이러면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냐. 이미 우리의 근원 물가는 2.2%고 8월 달에는 2.1%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가계 여윳돈이 8분기 연속,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 판매액 지수도 16개월째 줄면서 내수 경기는 갈수록 주저앉고 있어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고삐 풀린 가계부채입니다. 6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은 0.3% 안팎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15% 수준입니다.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9조 6천억 원, 주택담보대출은 8조 9천억 원 불어서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값 때문에 금리 못 내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저는 또 다른 왜곡이라고 보거든요. 8월에 또 10,000건이 넘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정부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는 밀리는 규제보다는 선도하는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가계부채와 서울 집값 추이가 금리 인하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을 상습 투약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굳은 표정의 유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선고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검찰 구형령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심은 유 씨가 미국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용 시술을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 등은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 씨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구치소로 가기 전 유 씨는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2차례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마 흡연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법정 구속만큼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12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54살 신모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원도 원주 지역 PC방 12곳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가 있습니다. 신 씨는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PC방을 차린 뒤 도박 사이트 배포 권한을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성착취물을 피해자 지인에게 유포한 10대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0대들의 딥페이크 범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 1월부터 7월 사이 경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 10명 가운데 7명이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0대 A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등학생인 A군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된 A군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A군이 유포한 합성 사진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본 겁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배포 의도가 없더라도 제작자와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있고 형량도 더 무겁습니다. 검찰은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건된 딥페이크 관련 피의자는 모두 17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0대가 131명, 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20대가 20.2%, 30대가 5.6%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벌여 피의자 33명을 특정했는데 역시 10대가 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검거된 7명 중에서도 6명이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기에 능숙하고 트렌드에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놀이터 자체가 이제 온라인 공간인 거예요. 더군다나 어른들이 뭘 하는 걸 보니까 어른들이 그걸 한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것이 뭐 오늘의 이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이런 가운데 경찰은 10대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여교사들의 얼굴을 합성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가 있는 남자 고등학생과 관련해 추가 범행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고등학생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한 뒤 SNS에 유포했는데 지난달 피해 사실을 안 여교사들이 경찰에 진정을 내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작업했는데 학원 선배와 강사, SNS 인플루언서 등 3명을 상대로도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심에서 실형이 나오고 또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일단은 초범이라고 하는 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의 그 입장에서는 아마 그 4가지 포인트로 결국은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상습적이 상당히 농후하다.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고 상습적으로 구매를 했다. 즉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이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거에도 간혹 가다가 구속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즉 상습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약 2년여에 걸쳐서
프로포폴 등 4가지 그 약물을 무려 그 180회 이상 사실은 또 투약을 했고요. 또 이 죄질도 상당히 기존 제도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을 높게 본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결국은 수면제 등, 수면유도제 등 이것도 무려 1,150알을 사실은 이제 투약을 했다고 하는 뭐 이런 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객관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왔던 대마 흡연 이외에는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뭐 이런 모습도 함께 있었던 뭐 이런 점이고요. 더군다나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비록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과 그 상습성,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실형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은 하나의 뭐 전형적인 또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예,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은 뭐 납득이 가지만은 앞서 2차례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지만 다 기각됐거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지금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포함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이 이제 2번 기각된 그 핵심 그 포인트는 사실상 지금 제가 인정되었던, 법원에서 인정되었던 혐의 이외에 2가지 사항, 이를테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 또는 이 대마 등을 피우도록 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 이것은 사실상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로 삼았던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혐의 소명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법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속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방대한 이를테면 의학 관련된 기록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또는 그 관련된 이제 증거를 이제 쭉 살펴봤더니 그 부분은 뭐 여전히 뭐 인정을 할 만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은 이제 안 되었다. 뭐 이런 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다른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 죄질도 그 불량하고 사안이 상당히 그 중대할 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이 사안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뭐 반성의 모습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주라든가 또는 또 다른 뭐 일도 우리가 법정에서는 실무적으로 또 예상할 수도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고, 뭐 실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법정 구속을 하는 뭐 이러한 그 패턴으로 결론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네,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얼뜻 들었을 때는 유아인 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얼굴이 많이 알려진 스타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1년형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를 한다는 건 사실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런 면도 뭐 없지 않아 그 있겠습니다만, 이제 과거의 어떤 특별한 사례를 보게 되면 실형을 이른바 재판 결과에 목전에 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다른 그 유명 그 배우의 경우에 있어서 보게 되면 그 어떤 극단적인 뭐 이런 결정도 하는 뭐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고려했을 가능성이 좀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도주와 또 다른 증거 인멸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그 증거 인멸 교사라든가 또는 이 대마초 등을 흡연한 이런 교사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항소심에 가서 이거 다투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관련인들이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 이른바 그 진술 증거의 증명력에 있어서 부득불 또는 무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또 끼칠 뭐 이럴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는 점이고요. 또 어쨌든 형사 정책적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그 마약에 대한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이런 시점에 있고요. 그것에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그 연예인이라든가 유명 스포츠 스타라든가 뭐 이런 점 등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종을 울리는
또 사법 정책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물론 초범이지만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고 징역 1년형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4년 구형한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그 정도이거든요. 검찰이 다시 항소해서 더 많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할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가능성 상당히 이제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지금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그 교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시켜서 범죄 행위에 이르게 하는 일련의 그 행동들인 것이죠. 예. 그것에 있어서 지금 이 법원의 입장에서도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만한 정황적인 판단은 있긴 합니다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소위 이 증명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관련인들 소위 말해서 유아인 씨가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해서 지시를 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서 이 주변인들에게 소위 행동의 결정을 하게 됐는가에 관한 입증하는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잘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검찰의 구형 4년에서 1년으로 급격하게 적은 양형 결과가 나온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교사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찰이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보충적인 수사와 입증 작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렇게 연예인 중에서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받게 된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마약 사범에 대한 실형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까? 아마 그 과거에 비해서는 그 대부분 이제 1심에 있어서는 초범이고라고 하면 마치 그 기계적으로 뭐 집행유예의 판단이 그 대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유명 그 야구 선수라든가 또는 유명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 실형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약간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도 사실은 지금 그 마약의 종류도 상당히 그 다양화되었고 더군다나 이와 같이 마약을 투약하는 방법도 제도권을 상당히 교묘하게 이용하고 벗어나가는 측면에서 그 제도권에 대한 일탈에 대한 그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그 높아지는 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 마약에 대한 정확한 입증 방법도 그 과거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소위 말해서 그 채모 또 그다음에 과학화된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입증에 관한 정확성도 어느 시기에 누구로부터 투약을 받아서 했는가에 대한 입증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더 발전되었기 때문에 예. 과학 수사의 그 발전 덕분에 그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추세가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예, 그런 추세지만은 검찰이 혐의에 적용했던 4가지 중에서 대마수수와 대마흡연교사 이거 한 가지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한 가지 이렇게 2가지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뭐 배제할 수는 이제 없지만 다만 지금 영장이 2번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 막상 이 관련된 자료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상은 그 유죄 중에서 특히 형에 있어서 바로 소위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라고 하는 법원의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소위 항소심에서도 그와 같은 경향성 즉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뭐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변호인의 그 전략 자체는 지금 계속 그 부인하는 그 목적 그 자체가 사실은 미용 목적으로 또는 그 치료용으로 의사의 허락 하에서 결국은 이 관련된 그 프로포폴 등을 투약을 하고 또 수면 유도제도 투약을 했다. 불법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예. 그런데 지금 1심에서는 이 점이 사실은 인정이 안 되고 오히려 반송을 안 하고 계속 부인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상황 자체가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과연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뭐 변화 전략이 과연 이제 있을지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통 이제 그 1심에 6개월 이제 평균 기간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도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구속된 기간은 이제 양형에 다 그 산입이 그 되기 때문에 어쨌든 1년의 그 실형을 받아서 만약에 그 대법원까지 계속 불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 실형의 기간에 사실은 이제 산입이 돼서 이렇게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는 그 기간에 있어서의 다과가 뭐 커다랗게 중요한 요소는 되지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예, 이 오늘 재판 결과와는 별건입니다만은 유아인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가 있어요. 오늘 재판 결과가 이 경찰 수사나 경찰의 어떤 초점을 맞추는 부분에서도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혐의 자체가 그 동성애에 관한 성폭행이었다라고 고소가 이루어져서 아마 그 용성경찰서에서 뭐 조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분명한 뭐 침해다 이렇게 전면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언론 등에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함께 그 술자리를 그 가졌고 이른바 그 밤샘 파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가 오후에 일어나 봤더니 그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서 고소가 뭐 이루어졌는데요. 다만 이제 이 사안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마약 사건하고는 별개가 될 수 있지만 또 조사가 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혹시 그 시점에서 또 다른 마약을 이미 투여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동은 또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와 같은 이제 수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상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부각이 돼서 항소심 등에 일정한 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판관들도 이와 같은 얘기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알고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소위 그 유사강간에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마약과는 지금 별도로 뭐 진행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와 같은 그 행동이 만약에 뭐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마약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한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또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금 의심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은 다 사실 무근이다. 부인하고 있죠. 네,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유아인 씨 부인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 남성 성폭행을 당했다는 남성의 주장이 인정이 된다면 얼마나 형량이 늘어나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그 양형 기준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마약에 관한 또 추가적인 조사도 함께 막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임의 수사에 의해서 채모 등을 통해서 뭐 마약 분석을 하게 되면 특정적인 시점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상습성에 관해서 또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는 상당히 또 불리하게 될 간접적인 영향 요소가 되지 않은가 추정해 봅니다. 예,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한소희 씨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을 12곳 개설해서 운영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소위 말해서 그 바지 사장을 둔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 PC방이죠. 성인 PC방에서 허용되지 않은 불법 도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도박 개장죄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뭐 1년 반 이상의 12곳에서 울산을 포함해서 주로 10군데는 지금 원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최근에 그 도심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PC방이 상당히 좀 사라지는 편인데 그 농촌이라든가 조금 그 지방에서는 상당 부분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 탕진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외국인 그 노동자가 이런 그 불법 도박장에서 여러 가지 그 피해를 봐서 뭐 작년 최근에는 여기에 불만을 품고 막 방화도 시도했던 뭐 이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와 같은 그 불법 도박 그 장을 이 유명한 한소희 씨 여배우의 어머니가 바지 사장을 내외해서 실행을 했고 또 이와 유사한 행동을 사실상 얼마 전에
또 해서 벌금을 받았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한소희 씨 그 팬의 입장에서는 자, 어머니가 저와 같은 소위 말해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뭐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같은 혐의를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형법상에 의하면 이제 그 도박 개장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제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또 구체적인 이와 같은 그 도박의 종류와 양태에 따라서 또 개별법이 그 적용되기도 하죠. 제가 아까 뭐 불법 소프트웨어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게임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이런 도박 개장을 하게 되면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 그 도박에 관한 그 전체적인 액수에 따라서 최종적인 그 양형의 결과는 더 가중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한소희 씨 측은 이 모친과 연관된 논란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선을 긋고 입장을 밝혔는데 수차례 이미 흔히 말하는 비투 논란에 얽힌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도 이 어머니께서 아마 개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갯돈을 갖고서 이른바 비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뭐 사라지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이 왕왕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소희 씨 그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이것은 개별 사항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또 소속사의 그 입장에서는 이 한소희 씨가 사실상 부모님이 그 5살 때 이혼을 해서 이제 그 할머니하고 이제 주로 생활을 해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0세에 이르러서야 예를 들면 한소희 씨 모친께서 상당한 그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알아서 그 천륜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사실 하긴 했었습니다만 또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이제 없다라고 뭐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번 그 사안도 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긴 합니다만 본인과 소속사 입장에서도 한소희 씨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왕래를 끊었는데 자식된 돌이라는 거를 굳이 챙길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소희 씨가 마음고생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최근에 이제 이와 유사한 이제 그 유명 연예 스타들이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 또 그 어머니와의 그 관계 때문에 상당한 그 재산적인 그 부담감과 이로 인한 사실상 그 팬들의 상당히 그 안타까움을 뭐 자아내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실상 이제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이제 스타로서의 사실 자식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그 느껴서 조금 더 그 사회 규범에 맞는 뭐 이러한 생활과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만 일부 지금 스타 부모님들께서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기 자식을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 그 재산에 관한 소위 불법적인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예. 또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권을 이렇게 해도 다 이해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21세기에서는 맞지 않는 그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살펴보죠.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하는 거 처음인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보이는데 내사 단계에서는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의 그 단서와 혐의를 나름대로 조금 더 촘촘하고 선명하게 하는 일련의 그 준비 작업이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어느 정도 내사 단계에 완료가 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를 위해서 이를테면 이제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라든가 또는 뭐 구속영장에 대한 뭐 발부라든가 뭐 이런 것에 관한 또 2차적인 수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예.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과연 이제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러한 좀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그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 협조가 한계에 그 봉착이 됐고 그다음에 그 텔레그램 그 창업자가 프랑스에서 전격적으로 긴급 구속이 돼서 현재 보석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그 수사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놔서 향후에 혹시 이 텔레그램 창업자가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사실 바로 체포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시기와 타이밍을 잘 활용을 해서 소위 국제사법공조 또는 인터폴에 대한 공조수사 요청도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국내에서 혐의에 관한 입증 자체가 촘촘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공식적인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내사가 이제 그 착수가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 엊그저께인가요? 그 월스트리트 그 저널에서 소위 그 전 세계에 이와 같은 그 딥페이크 성 가짜 영상물에 대한 진앙지가 한국이다. 53%가 다 한국에서 발생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그 IT 강국의 좀 부끄러운 뭐 민낯 같은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제 국가적 그 차원에서 일정한 그 조치를 뭐 취하는 뭐 그런 종합적인 입장에서 그 텔레그램에 대한 전격적인 처음으로 그 내사가 이제 착수가 된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회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딥페이크나 뭐 텔레그램 채널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이 좀 단속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도 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텔레그램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겠죠. 뭐 여러 가지 모습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인 자체가 익명성에서 철저하게 보안 유지가 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피의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 오만한 그 자신감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보도하는 그와 같은 기자를 소위 말해서 그 딥페이크로 공격을 하자.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그 딥페이크의 가장 그 장점이 그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소위 말해서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이것을 수사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도대체 누구인지 그 용의자를 특정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신감, 소위 특정이 안 된다는 자신감, 그리고 설령 혹시 피의자로 특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본다면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적다. 양형이 상당히 경미하게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사실 이런 오만한 불필요한 태도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예, 이런 IT 관련 수사를 할 때 잠입 수사를 주로 쓰는데 N번방 때도 썼기 때문에 뭐 편하게 쓸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잠입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문턱을 낮추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다시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최근 3년 사이에 예를 들면 위장 수사, 잠입 수사가 한정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이 청소년에 관한 아동 음란물에 관해서는 위장 수사가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됐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성인 음란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장 수사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텔레그램에 대한 해외 서버의 문제, 사실 그 텔레그램의 본사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 서버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미국에 잠깐 있다가 영국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유럽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서버에 대한 강제 수사가 그 어려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다음 대안이 위장 수사로 이 방 안에 들어가서 누가 과연 주도를 하고 누가 특정적인 그런 가짜 영상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지를 그것을 구매자로서 가장을 한다거나 또 주소를 물어본다든가 번호를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일망타진을 하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형사라고 하는 신분을 숨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에 관해서 사실은 위반을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FBI의 이런 새로운 대안을 저는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FBI에서는 심지어 FBI 스스로가 이러한 소위 그 텔레그램 방을 아예 운영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 그 안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게 되겠죠. 덫을 놓는 거군요. 예, 덫을 놓는 거죠. 소위 말해서 누가 판매를 하는지, 누가 의뢰를 하는지, 누가 주도를 하는지 그런 다음에 일망타진을 해서 잡게 되는 이러한 소위 수사기관이 아예 그 텔레그램 망을 운영하는 그런 식의 대표적인 위장 수사의 모습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주민등록증을 내라라고 했을 때 주민등록 번호는 과연 어떻게 생성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여러 부차적인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범정부적 대응과 관련돼서 논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주요 이슈 사건 사고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현재 응급실 위기는 이번 의정 갈등 탓이 아니라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증 환자를 병의원에서 진료하고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보위를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의 핵심 기능인 중증 환자 진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히려 66명 늘었고 중증 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7곳만 줄었다는 겁니다. 응급실 의사 숫자가 줄어든 건 전공의 집단 이탈 탓으로 군의관과 공보위를 추가 투입하면 점차 나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응급실의 진료 차질은 의정 갈등 탓이 아닌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오래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대로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중증 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응급실은 99%가 24시간 정상 운영 중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실 붕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통상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환자가 1.6배 늘어나긴 하지만 이 가운데 경증 환자가 80%에 달한다며 병의원을 찾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응 체계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정증 환자의 분산도 중요하지만 중증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그런 병원의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의 지원이 없으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며칠 뒤 상황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과부하라는 의료진과 버틸 여력이 있다는 정부의 평행선 대치는 8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번 달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2번째로 만나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의 양국 협력 성과를 짚고 앞으로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은 오는 6일부터 1박 2일로 확정됐습니다. 기시다 총리 측에서 방한 의사를 밝혀온 끝에 양국 간 조율을 거쳐 일정이 최종 결정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2달 만이자 이번이 12번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두 정상이 언제든 셔틀 외교를 하기로 약속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3월에 방문했을 때도 형식이라든지 시기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 간에 셔틀 외교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번 만남은 두 사람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셔틀 외교 복원 등 그동안의 양국 협력 성과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양자 간, 더 나아가 지역과 국제 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년 만에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바뀌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관계의 연속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등으로 대일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과거사 사과 등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기시다 총리 방한이 오히려 역풍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추돌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승용차에 부딪힌 화물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불이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새벽 6시 반쯤 강릉시청 인근 7번 국도 강릉대교. 다리 방호 시설을 뚫고 나온 1톤 화물차가
전신주와 부딪히면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집니다. 추락 몇 초 뒤 화물차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에 받친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또 부딪히면서 화물차가 추락한 겁니다. 추돌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튕겨 나가니까 중앙선 쪽으로 다시 또 마주오던 추락하고 충돌해 가지고 쳐졌죠. 뭐 핸들을 갖다가 우측으로 꺾고 그 옆 두가리를 갖다 치니까. 이 사고로 77살 화물차 운전자 박모 씨와 함께 탄 중국인 50살 황모 씨가 숨졌습니다. 다른 동승자 중국인 60살 최모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박 씨는 인력 고용 업체 직원으로 중국인 일용직 노동자들과 일터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29살 김모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상대 차량 운전자 64살 최모 씨는 어깨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들 상태는 전부 다 폐차 수준이에요. 엄청 세게 부딪힌 것 같아요.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김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졸음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와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4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도박 사이트 회원 명단을 구해서 사이트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현관문을 개방하자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이런 혐의로 이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이렇게 체포영장에 의해 가지고 지금 체포할 거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입니다. 본인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이와 같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경찰은 30대 남성 총책 등 4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6년 6개월 동안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오간 판돈이 4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 30만 명의 연락처를 구해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또 무료 포인트를 주고 이벤트를 열어 2만 6천 명의 회원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비 이렇게 유통업자들이 그 텔레그램 방에도 꽤나 있어서 요 관련된 부분들을 구매를 한 겁니다.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0여 명은 중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충전과 환전, 자금 보관 등을 위한 사무실 12곳을 분산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월 100만 원을 주고 지인들의 통장을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창들이 그 하나씩 친구들 간에 이렇게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의 권유에 동의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고요. 그런 지인들 간에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의 범죄 수익은 최소 106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고급 외제차를 몰거나 케타민 같은 마약류를 사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의 범죄 수익 69억 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실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지역 142개 가정에 내년 2월까지 하루 최대 8시간 아이 돌봄과 각 가정의 희망 업무를 하게 됩니다. 시는 원래 157개의 가정이 선정됐지만 신청 변경과 취소 등으로 최종 142개 가정이 매칭됐다며 서울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엠폭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 콩고와 주변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감염자의 70%가 어린이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 피난민 텐트존에 마련된 임시병원이 우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열이 오르고 피부 곳곳에 수포가 올라온 엠폭스에 감염된 환자들입니다. Tangu mtoto aligonjwa nilifika hapa ndio wakampokea wakaanza kumtobola dawa na wakanipatia makomprime
na hali tuko alala mbaya na njaa najua hakuna maana tusogelea. 민주 콩고에서는 최근 일주일 새 엠폭스에 감염된 환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침방울이나 체액뿐 아니라 일상적 접촉으로도 쉽게 전파됩니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 확산으로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콩고를 중심으로 나이지리아, 부룬디 등 아프리카 14개국에서 확인됐고 스웨덴과 태국, 요르단에서도 확진자가 보고되는 등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엠폭스 환자 70% 정도가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 우려가 큽니다. Kwagira kubwoba ngabana barapfa ngo barapfa kubera iyo ngwara ni njyashya twarebaga ari njyashya mu mubiri w'umuntu. byabaga ari ibiheri binini ari binini. 국제기구들은 내전으로 위생 상태가 열악한 집단시설에서 물과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자들이 늘면서 백신과 의약품 부족 현상까지. 현장은 그야말로 또 다른 모습의 전쟁터입니다. Et voilà que nous connaissons toujours des ruptures de médicaments. Et ça, c'est un grand défi que nous avons dans la prise en charge de cette maladie. 세계보건기구는 우선 콩고와 나이지리아 등 엠폭스 확산이 심각한 국가들부터 백신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백신의 확보도 쉽지 않은 데다 WHO의 늑장 대응으로 백신 공급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내륙의 열대야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대구 20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아래로 내려가며 선선함이 감도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겠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 대전 32도, 전주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워지겠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중서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글피는 동해안에 비가, 다른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늦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했는데 애초 제3자안을 주장한 한동훈 대표 측을 중심으로 여당 내 시각차도 감지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을 뺀 야5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가미한 네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를 야당이 2명으로 추리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요. 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3자 추천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이 수용을 하고 다만 대법원장이 고른 특검 후보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을 가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한 대표가 추가 조건으로 내건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제보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되고요. 이미 있는 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특검에서도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가 최근 회담에서 특검법에 접점을 찾지 못하자 형식상 한 대표의 대안을 일단 반영하는 여권 압박용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그러나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숨은 나쁜 의도, 즉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업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이 낸 제3자 추천 형식마저도 결국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압축하고 또 거부할 수도 있어 민주당의 특검 쇼핑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이 같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는 여당 대부분 공감대를 이룬 분위기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미묘한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특검법 대안이 필요하단 한 대표 입장은 유효하단 겁니다.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려울 거란 회의론이 나오는 만큼 당내 갈등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여당 내 이견과는 별개로 야권이 형식상 한동훈 대표의 제3자안을 수용하면서 압박의 강도는 더 거세졌다는 평가입니다. 여당 내 갈등이 격화하는지 여부가 이번 특검법 최종 처리를 판가름할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인사 방향이나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상상에 기반한 괴담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에 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공개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 안보 인사 방향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끝낼 때가 됐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정황들을 볼 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냥 그런 위험성들을 경고한 거고 그런 생각조차 갖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 핵심 관계자도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사 충돌이나 비상 상황을 빌미로 정부가 언제든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각종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는데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준호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는 못하는 상황.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이자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선 42명 이상의 야당 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의원 체포는 현행범일 때나 가능하고 체포동의안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 압도적 과반 의석의 야당이 반대하면 그마저도 무산됩니다. 야당이 이 같은 공세에 나선 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허위 명분 쌓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전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계엄 준비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협치 분위기로 가던 정국이 다시 얼어붙으리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옛 소련 초대 지도자 레닌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여당이 레닌을 빌먹이며 제1야당 대표를 모욕하는 등 막말과 선동 정치가 금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을 향해서 또라이라고 막말을 한 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저버렸고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역대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재수사와 환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과거 대통령 불법 재산과 탈세 의혹에 총장이 된다면 국민적 의혹을 다시 한번 해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총장으로 소임을 다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 수사가 지연된 건 인력 문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최상병 사건 수사 범위는 넓어지고 인원은 없어서 힘겹게 수사를 이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수사를 질질 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수처를 이끌어본 입장에서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며 인원이 지금의 서너 배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택시 발전법, 또 예금자 보호법도 의결됐습니다.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시민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마냥 쉴 수만은 없는 워킹맘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양한 표정을 이현정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가장 반가운 건 일에 지친 직장인들. 장병들뿐 아니라 잠시 일터를 벗어날 수 있는 직장인들도 사기가 진작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 화요일은 10월 1일 국군의 날, 목요일은 10월 3일 개천절까지 퐁당퐁당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를 이제 끼워서 쓸 생각입니다. 주변 지인들하고 톡으로 주고받으면서 휴가 계획을 했습니다. 공휴일은 직장인들에게 비타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을 것 같고 친구들 만나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상인들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 때문에 손님들 발길이 끊겨 힘들었는데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뻥튀기만 예를 들면 한 100개 나가는데 공휴일 전날이나 공휴일 날은 한 150개, 200개. 어떻게 나와? 그렇게 더운데. 못 나와. 진짜 올여름 망했어요. 많이 와주세요. 서비스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임시 공휴일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은 신나지만 일을 쉬기 쉽지 않은 엄마의 어깨는 무거워졌습니다. 학교 안 가고 엄마랑 같이 있어. 그러면 어떨까? 좋아요. 하지만 쉬는 날을 또 생기면 저희는 또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큰 고민이 돼요. 회사에 마음대로 또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회사원들이 점심 저녁에 찾는 오피스 상권 상인들은 평일 매출에 주로 기대는 만큼 임시 공휴일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단순 휴무일의 의미를 넘어서는 만큼 군의 노고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64%인 6,600여 대의 파업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협의회는 경기 지역 버스기사의 월 임금이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70만 원에서 100만 원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며 준공영제 노선은 12.32%, 민영제 노선은 21.8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버스 노조는 내일 오전 4시 첫 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차 가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가볍게 보고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는데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에서 퍼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입니다. 아직 기술이 어설퍼서 아쉽다.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도 아닌 거 아느냐는 등의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합성 사진과 영상 좀 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게시글도 보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에 대한 YTN 뉴스 보도에도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론이 과도하다는 내용부터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표현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에 대해 호들갑을 떤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결국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지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남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오게 되는 쾌감, 만족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 됐다 피해자들 이러고 있을 때 자기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익명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가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든지 그걸 만약 처벌을 하게 된다든지. 경찰에서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포스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울고 있는 피해자가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그려넣어 마치 피해자 잘못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등 지적이 잇따랐고 뒤늦게 홍보물은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가볍게 보는 인식과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대응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제작과 소지, 단순 시청은 물론 2차 가해까지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이 쉽지 않고 2차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기존에 있는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 등의 규정들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특정성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IP 추적을 통해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역시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가해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방조했다며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데 대해 텔레그램 측이 불법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YTN에 보낸 메일에서 텔레그램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관리자가 플랫폼의 공공부문을 사전에 감시하고 AI 도구를 사용하며 사용자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갓 잡은 꽃게가 즐비합니다. 인천 수협 위판장에서 가을 꽃게 선별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난달 20일 금어기가 끝나자 어민들은 제철 꽃게를 잡느라 날마다 서해를 누비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서해 5도 근해에 설정됐던 조업 금지 구역이 일부 줄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변 해역 약 169제곱킬로미터, 여의도 60배 정도 어장이 넓어졌습니다. 그러자 지난 4월 꽃게 어획량이 1년 전과 비교해서 80% 이상 늘기도 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연간 꽃게 700톤가량이 더 잡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가을은 수꽃게가 풍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에서 낙찰된 충남 태안산 수꽃게 활어 가격은 중간 크기 기준으로 1kg당 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꽃게는 최근 5, 6년 새 꾸준히 어획량이 늘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어종입니다. 대형마트들은 한술 더 떠서 수산시장 경매가보다 낮은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태안산 수꽃게 경매가가 100g당 900원 정도인데 일부 마트에서는 700원대 팔기도 합니다. 대형마트가 이처럼 출혈 경쟁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싱싱한 서해안 해꽃게 판매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산란기를 맞은 꽃게 조업 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가을 꽃게 판매에 나섰습니다. 올해 첫 꽃게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고 맛이 어떨까 궁금해서 사러 나왔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꽃게 가격은 이마트가 100g에 792원, 롯데마트가 850원 등입니다.
이마트는 애초 950원이었던 가격을 최저가 경쟁 끝에 700원대 후반까지 내렸습니다. 마진을 최소화하면서까지 가격 경쟁을 펼치는 것은 이 시기 꽃게가 마트의 효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대형마트의 경우 금어기가 끝난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의 가을 꽃게 매출이 1년 꽃게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수산물이라 고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효과도 있습니다. 꽃게 대형마트에서 할인 구매한다길래 오늘 일부러 왔어요. 구매하러. 꽤 많이 샀어요. 한 2kg도 넘게 산 것 같아요. 여기에 지난 2021년부터 쿠팡이 꽃게 판매에 뛰어들면서 대형마트에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 생물 꽃게는 산지 확보와 빠른 냉장 배송 시스템까지 갖춰야 해 대형마트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는데 쿠팡은 산지 직송과 다음날 새벽 배송을 무기로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후기나 이런 작성된 글을 보고 평이 좋으면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생필품 등 공산품은 쿠팡이 주도권을 가져간 지 오래. 제철 신선식품마저 내주었다가는 설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마트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차관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이나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 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그러나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단축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어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로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서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황인범 등 유럽파가 홍명보호에 막차로 합류했습니다. 일요일 리그 경기를 끝낸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대표팀이 머무는 고양시 숙소로 이동해 팀 미팅부터 훈련까지 함께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모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통해 10년 만에 사령탑 복귀전을 치릅니다. 국내 최대 패션 행사 서울 패션 위크가 막을 올렸습니다. K-팝에 이어 우리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직전 시즌의 성과를 뛰어넘을지 관심입니다. 송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풍성한 부피감으로 위아래 경계를 허문 옷부터 얼핏 보면 재킷 같은 가방까지 과감한 하이엔드 스트리트 패션이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평면적인 거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입체적인 걸 다시 평면으로 해석한다라는 그런 컨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 열린 두 번째 쇼, 패션 쇼장을 채운 강렬한 밴드 사운드와 모노톤의 섬세한 옷들이 감각적인 대비를 이루며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그 마음으로
이제 살아나가는 분위기가 제가 좀 우리 브랜드 철학이 약간 보헤미안 정신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브랜드 컨셉하고도 결부시켜서 우리 패션을 세계에 알리는 서울 패션위크가 막을 올렸습니다. 닷새 동안 21개 브랜드가 쇼를 통해 내년 봄, 여름 트렌드를 누비 선보이는데 그룹 뉴진스가 2년째 홍보 모델로 나서 K-패션 알리기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시즌의 핵심은 92개 브랜드 디자이너들과 국내외 바이어들이 직접 만나는 트레이드 쇼입니다. 1년 전보다 8배 넘는 규모의 수주 계약을 성사시키며 코로나19 이후 최대 성과를 냈던 지난 춘계 시즌. 이번엔 참여 브랜드도 글로벌 바이어 수도 더 늘어난 만큼 직전 시즌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바이어들에게 직접적으로 디자이너가 이번 시즌에 그 컬렉션을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패션위크 기간 패션 성지로 떠오른 성수와 한남의 명소들을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전염병이 창궐하며 공항 방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했는데 특히 새로운 감염병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남성이 심하게 기침을 하며 인천공항 검역대로 향합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내에서 감염병 증세가 나타났고 절차에 따라 공항이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마스크랑 장갑은 착용하셨나요? 증상 있으시니 마스크 벗지 마시고 감염관리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검사가 진행됐고 1급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가 검역대로 들어옵니다. 영유아나 응급 환자에 더해 임산부는 특수 의사 환자로 분류돼 중증도 평가 뒤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됩니다. 저희가 검역관과 함께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모두 질병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함께 진행한 대응 훈련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유행하는 환24라는 미지의 감염병이 국내에 처음 유입되는 것을 가정해 대처법을 연습한 겁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기내뿐 아니라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 가족 여행객 가운데 미성년자 유증상자가 나오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증상자만 격리를 하고 그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가 원할 경우는 음압병실에서 동반 입실이 가능합니다. 치료법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감염병을 가정한 만큼 신속한 검사와 빠른 격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미지의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서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보건 전문 기관들이 새로운 감염병 출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상황. 질병청은 이번 훈련에 이어 이달 말에는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과도 연계해 추가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군 함정 정비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거라는 기대 속에 우리가 조선업에서 확보한 세계적인 경쟁력이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시 조선소로 4만 톤 규모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이 들어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함 전체 검사와 정비를 받으려고 찾은 건데 MRO,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우리 업체가 따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MRO 사업에 입찰할 자격증을 받은 셈입니다. 본 사업을 반드시 성공을 이끌어서 앞으로 미 함정 사업의 확대와 글로벌 MRO 시장의 진출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 정비 사업은 우리 방산 시장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조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MRO 영역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K방산 수출, 지속 가능성 확보,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징조다.
조선업계 관심도 뜨거운데 시장이 더 커질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해군 함정 정비 시장 규모는 올해 57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77조 3천억 원 규모인데 오는 2029년엔 63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85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내 다른 조선업체도 미 해군 함정 정비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우리 업계가 미래 먹거리를 놓고 벌써 치열한 수주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연중 무휴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원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저지를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은 기상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9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는 중국에서는 한 중학교 신입생들의 개학 첫날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통학버스가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들을 덮쳐서 1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통학버스 한 대가 갑자기 교문 앞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주춧돌과 난간이 있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피 흘리며 쓰러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타이안시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사고가 난 건 아침 7시 반쯤. 등교하는 학생과 배웅 나온 학부모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지역 매체들은 6학년 신입생들의 개학 첫날이라고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 소식에 헌혈 행렬이 줄을 섰습니다. 我有这个现场的，都自发来的。现在就是 A 型、B 型、O 型还有 AB 型。 다행히 화를 면했다며 웃는 표정으로 사고 현장 영상을 올린 엄마와 아들에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현지 공안은 운전기사를 붙잡아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둥과 접한 안우이성 그리고 후난, 스촨 등 일부 지역은 폭염 탓에 개학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교도소에서 집단 탈옥을 시도하던 수용자 129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민주콩고 내무부는 이 가운데 24명은 경고 사격으로 사망했고 59명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과밀한 교도소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콩 국적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이 에어버스사의 A350 항공기에서 엔진 부품 결함을 확인한 이후 항공편 24편을 취소했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2일 홍콩발 스위스 취리행 여객기 중 한 대에서 엔진 이상을 발견하고 항공기를 회항시켰으며 에어버스 350 기종의 운항을 모두 중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항공기 48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두 대륙 대장정에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 순방지인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은 6일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13일까지 파푸아뉴기니와 동티모르, 싱가포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한낮에도 선선해서 가을이 왔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날씨가 다시 더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늦더위가 내일도 계속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2도, 전주 3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얇은 겉옷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출결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가을에는 아무래도 여름보다 자외선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가을에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특히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량은 여름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귀나 턱선, 목은 피지가 적어서 피부가 손상되기 쉽고요. 기미, 잡티 등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가 강한 햇볕으로 활성화된 모공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귀가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레는 중서부에 비 소식이 있고요. 글피에는 동해안의 비가, 그 밖에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다만 내리는 양이 많지 않아 늦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